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인데요. 마지막 강의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보시는 대로 비폭력 시민운동에 대해서 조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중요성이 가장 잘 안 드러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지금은 시간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몇 년 전까지 한국에 있는 여러 이제 교수님들과 그 같이 교류를 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강의들도 조금씩 하고 그랬는데 이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 조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평화학에서 이 Non-Violent Civil Resistance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요. 실제로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조직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성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이게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분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 그 세계 비폭력 시민운동 또는 Non-Violent Civil Resistance 또는 Civil Movement라고 했을 때 사실 뭉뚱그려서 Non-Violence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진은 저희 이제 그 뉴질랜드에 있는 아치벌드 박스터라는 이제 한 개인의 동상인데요. 이제 이분은 그 세계 대전 당시에 그 뉴질랜드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영국 편에 서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집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총을 들 수 없다. 라는 이제 우리가 좀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 그 병역이라고 할까요? 그 어떠한 폭력을 쓰는 것도 자신의 신념에는 반한다고 해서 결국 끝까지 싸우다가 혼자서 싸우다가 이제 그 투옥도 당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비폭력 저항도 있고요. 또는 이제 단체적으로 이게 여러 조직된 그 저항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아큐파이 무브먼트를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몇 년 전에 한번 세계를 아주 크게 한번 그 주목을 받았던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 시민 운동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은 특정 단체가 중심이 돼서 그걸 이렇게 다 코디네이터 했다기보다는 이제 당시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형태의 아큐파이 이제 그 운동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이렇게 그 영감을 얻어서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조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난 그런 행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하트마 간디의 활동이라든가 몇 년 전에 그 사프론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미얀마에서 있었던 그런 조직 활동처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여기는 훨씬 더 이제 오랫동안 지속돼 왔죠. 그러니까 어떤 중심 조직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코디네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그 단어가 바로 비폭력 시민운동, 비폭력 평화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대하는 데서 한 가지 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게 그러한 비폭력 활동을 비판하는 그 사실 근거로 나중에 많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비폭력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서 폭력과 비폭력이라는 그두 가지 양자만 딱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 다양한 폭력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따라서 비폭력 이제 시민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진짜 비폭력이야?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력이란 무엇인가, 비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여기는 뭐 석가 부처님의 명상하는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아마 다른 사례도 충분히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마음속으로도 평온하고 평화를 가지고 있고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있죠. 그런데 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물리적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지만 그 봤을 때 그 상대방의 표정이나 그 몸가짐을 봤을 때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는 게 확실하죠. 또는 나에게 대한 적대심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폭력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 보십시오. 이분들은 피켓팅을 하고 있죠. 피켓팅 자체는 굉장히 비폭력적인 의사 표현의 방식입니다. 근데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요. 아이고 입에 담기도 힘든데 영어로 결국 굉장히
백인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그 당시에 유색 인종들을 아주 차별하는 그런 대놓고 하는 그런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 자체는 비폭력인데 메시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폭압적이라면 이건 폭력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건 어떤가요? 여기 지금 한 청년이 아니면 소년이 돌 들고 다가오는 탱크에 지금 저항을 하고 있죠. 돌을 던진다는 행위 자체는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합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 폭력의 관계에서 폭력의 정도는 전혀 다른 맥락이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땐 이거는 폭력일까요? 폭력적 저항일까요? 비폭력 저항일까요? 또는 좀 더 이제 명확한 그런 폭력의 그 물리적인 폭력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도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습니다만 일종의 그 영어로 반달리즘이라고 하죠. 물건을 파괴하는 상징적으로 어떤 그 건물이나 이런 걸 훼손하는 형태들이 있죠. 이건 이제 예전에 그 시애틀에 있었던 그 반자본주의 그 시위에서 맥도날드가 일종의 자본주의 얼굴이라고 생각한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이 그 맥도날드 건물에 훼손을 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단순히 이렇게 하나의 그 일직선상의 그 정도로 놓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중간쯤에 있는 가장 폭력적인 경우와 가장 비폭력적으로 보이는 상징되는 이 두 가지 이미지 사이에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 형태가 있다, 정도가 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디까지 우리는 그 대외적으로 제 개인적인 윤리의식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합의 과정에서 이건 폭력이야. 여기까지는 폭력이야. 여기부터는 비폭력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라는 식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건 때로는 현실에서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 여러분, 그, 혹시 자동차 폐차하는 데 가보신 적 있나요? 거기 가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수명이 다한 자동차들을 가져와서 폐차를 하잖아요. 그 폐차하는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막 던지고, 깨고, 그렇게 하고, 또, 왜 그, 집 허무는 데 가도 왜 사람들 막 해머 들고 와서 벽을 막 부수잖아요. 그건 그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폭력적인 게 틀림없죠. 근데 그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왜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괴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행동으로 보면 폭력인데, 무기를 없애는 파괴라면? 그러니까 폭력의 수단을 없애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라면, 그건 폭력일까요? 이제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 non-violent occupancy라고 하는데, 폭력을 사용하진 않아요. 사람들 다치게 하지도 않고, 물건을 부수지도 않는데, 그냥 가서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아큐파이를 했을 때, 이건 폭력인가요? 비폭력인가요?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특정 행동 하나를 가지고 딱 규정할 수 없는 그 폭력이라는 것, 혹은 비폭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폭력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비폭력의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점은 무엇인가, 나의 기준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폭력과 비폭력의 한계는 어디인가? 폭력의 한계? 비폭력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다른 사회에서 생각하는 점과 유사한가?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폭력 저항, 비폭력 시민운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술적인 의미에서 학계의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물론 세부적으로 다릅니다만 여기 지금 제가 그 커트 쇼의 정의를 가져왔는데요. 이 non-violent action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프로세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비폭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그 사람들 의식적인 행동일 때 이걸 non-violent action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economic, political, social, emotional, and moral pressure를 주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일종의 그 상호작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무 일도 없는 게 비폭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의식적인 행동이어야 하고 그 행동 자체로 카운터파트에게 상대에게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그리고 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non-violent action, 비폭력적인 활동, 비폭력적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학자도 많이 있고 또 실무자들 중에는 반드시 이렇게 그 광범위한 활동들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폭력적인 활동은 과연 사회 변화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 사회 변화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보통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정치학과 관련해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재 정권 타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무력 전쟁들이 이런 포갑적이고 독재적인 권위주의 정부를 에 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중앙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들이 왜 지주 계급과 그와 결탁된 군부가 계속 농민들을 억압하게 되니까 농민들이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무기를 잡고 나가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사실 권위주의 정부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비폭력 저항을 하시는 분들도 그걸 주창하시는 분들도 이게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무기를 든 그 행위보다 비폭력적인 시위, 비폭력적인 시민 활동이 그러한 그 독재 정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데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어. 아니 훨씬 더 잘 작용할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그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무기로도 안 되는 일을 비폭력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고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소개드렸던 커트 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진 샤프라든지 이런 이제 학자들이 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좀 살펴보면 기존의 정치학에서는 권력을 이제 이런 단일적 권력 모델로 인식을 합니다. 그 일정한 사회 기반이 있고 그 정점에 권위주의적인 그 권력 지배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찍어 누르는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 사회가 작동한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이런 학자들은 이 권력의 기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곤란하다는 겁니다. 권위주의적인 정부일수록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 지지 기반 자체가 굉장히 유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 다수가 그 정권을 그 정부를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자들은 일부 자기들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반들을 위해서 아주 불안하게 서 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이런 필라들 중에는 군대도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일부 재벌과 관련 그런 그 비즈니스 세력들도 있고요. 일부 뭐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실제로 이런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그 필라들은 몇 개 안 되고 그래서 이 중에 한두 개만 이렇게 넘어져 버리면 사실은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권위주의 정부, 독재 정부가 훨씬 더 지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이론을 이제 한 게 시민사회 중심의 권력 모델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그 사례로 요즘 이제 가끔씩 제가 소개하곤 하는 게 필리핀의 피플 파워 무브먼트 1980년대에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때 대부분이신가요? 태어나신 적이 아마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때 마르코스라는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서구적이죠. 필리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수십 년 동안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일어난 시민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지거든요. 이때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조금 전에 그 필라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그 필라 세 개가 교회, 군부, 지방 권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방 권력이었는데요. 필리핀이 굉장히 많은 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남부 북부의 섬들 큰 섬이 있지만 그 섬도 아주 지역적으로 많이 이렇게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식민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지배 구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우리말로 토호라고 하나요? 그 지역 중심자들이 있고 그 지역 중심자들은 자기 그 자기 군대도 있고 또 자기 나름의 그런 아주 대규모의 농지라든지 기업 같은 거를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한 수출이나 이런 걸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미국과 바로 거래를 하는 그런 권력 기반을 가진 권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마르코스 정권을 지지를 하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지지 기반이었고요. 두 번째는 군부였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군부는 정권은 바뀌어도 군부는 계속 유지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핵심 군부 세력들의 지지가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회였습니다. 카톨릭이 지금은 안 그런가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카톨릭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 개혁, 레볼루셔너리까지는 안 가요. 에볼루셔너리 무브먼트의 정점에 서 있는 정의사 구현 사재단 같은 데서 사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때 많은 그 선두에 서서 사회 개혁을 주창했던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필리핀에서는 그런 일부의 사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카톨릭 교회는 오히려 보수적이었던 거죠. 사회를 유지하는. 한국도 그런가요? 어쨌든 한국에 대한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이제 이런 구조들이 있었을 때 이 마르코스 대통령은 사실은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인기는 점점 잃어가고 있었지만 이들로부터의 그 지지가 워낙 공고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80년대까지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에 맞서서 그 필리핀의 시민단체들이 피플 파워 무브먼트라는 그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도입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그 전략들을 보면 이 지금 진 샤프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형태의 큰 형태의 그런 그 활동들을 그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폭력 시위 혹은 설득인데요. 이건 이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음을 그리고 이것이 온당하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계속 일종의 퍼블릭 어웨어니스 시민사회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게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피켓팅 활동도 있고요. 또는 조금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폭력적인 방식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국의 시민 그 정치 지도자들도 삭발을 일종의 상징적인 저항의 의미로 많이 그러니까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또는 아주 공적인 그런 피켓팅 그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정권 자체에는 큰 부담을 주지,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지만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것이 지금 괜찮은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을 대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어. 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그런 활동인 거죠. 두 번째는 비협조라는 건데요. 이 비협조라는 것은 바로 상대적인 그 정권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 거부 운동, 과세 거부 운동. 그, 그 정권이, 정부가 운영되기 위한 가장 핵심은 결국은 그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항하는 거죠. 또는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떤 뭐 행동을 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병역 이제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병역 거부의 그 저항 방식으로 예비군 소집을 했는데 안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지속적인 저항의 방식을 한다든가.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래서 가지 않는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일종의 그걸 의식적인 그 반복적인 일종의 저항의 형태로서 도입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비폭력 개입, 이제 이 개입이라는 단어가 제가 번역을 하면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던 단어인데 interven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거기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지역을 가서 점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큐파이 무브먼트가 이제 했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회의 정부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선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시민단체들이 가서 그걸 점유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 근데 이제 그렇게 점유했다고 해서 그 일상적인 일이 불가능해지진 않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랜 B를 찾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아니면 그거 없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만 불편함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사회 전체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 권력자들, 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과하게 가면 이 자체가 이제 폭력적인 모습이 그 성향이 점점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효과적이면서도 과하게 폭력적이지 않은 그 사회 밸런스를 찾는 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밸런스에 대한 것은 그 시민사회,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그런 특성과도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지역의 컨텍스트에 맞는 전략이 사실 필요한 거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진 샤프라는 사람이 100가지가 넘는 전략들을 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중에서 자기들 상황에 맞는 그런 그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목표로 그 비폭력적인 시민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사회 시민들에게 인식도 제고하고 설득의 과정도 거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카운터파트 이 지금 같은 사례에서는 권위주의 정부에게 저항하는 이런 과정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조금 전에 지탱하고 있던 그 필라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제거하도록 움직이는 걸까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이론화를 살펴보면요. 이제 이렇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광범위한 참여를 참여하시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점들이 하나하나 다 폭력적인 방식보다는 비폭력적인 방식이 조금 더 이런 사회 전환에 유리하다는 점인데요.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데 폭력이 동반한 경우보다 비폭력적으로 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참여하기 훨씬 수월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는 팔짱을 끼고 그냥 지켜보는 입장의 시민이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회가 좀 문제가 있어. 그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 지금 중심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활동이 폭력적인 경우와 비폭력적인 경우를 봤을 때 심리적으로 비폭력적인 경우 도덕적으로 보이고 또 그럴 때 이제 그 경찰이라든가 군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사실 내 감정에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폭력적인 그 시위보다 아니 폭력적인 저항 활동보다는 비폭력적인 활동이 시민사회의 대중성을 넓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경우에 비폭력적인 활동이 그래서 시민 참여가 늘어나다 보면 더 이상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수준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7년 그 민주화 항쟁 때 그런 시기가 왔죠. 그런 때 이제 군부가 또는 경찰력이 폭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해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폭력의 수준이 그 참여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이제 그, 국가 폭력의 수위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한 폭력의 일상화를 계속 사람들이 목도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내가 뽑은 정부가 내 동료를 내, 내, 내 자식을 그리고 나를 대상으로 이렇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식의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럴 때 이제 이런 백파이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확 이렇게 늘어나는 시기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다수가 이러한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시민과 폭력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정부 사이의 관계를 계속 바라볼 때 국민들 다수가 이제 어느새 자기들 마음이 이제 비폭력 저항 쪽으로 쏠리게 마련인 거죠. 특히 군부들이 이러한 민심의 이동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바뀌어도 군대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정부가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겠다.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로열티 시프트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제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들이 먼저 또 여기에 대한 자신들의 기존의 지지를 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두게 마련이고요. 여기에 이제 시민단체들 또 이제 그 활동들을 할 때 여러 광범위한 시민단체들이 또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계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리질리언트하게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변형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 기존에 있는 무력 집단들은 가지지 못했던 토대들을 가지게 되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또는 시민 참여적인 측면에서 또 상대방에 속해 있는 그런 군부라든지 다른 행위자들을 통해서 그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성공의 확률이 무력을 이제 동반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높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거와 관련돼서 사실은 그 지난 그 2000년대 초중반에 그 미국에 있는 덴버 대학교, 지금은 이제 그 핵심 리서처들이 다 하버드 대학교로 옮겼습니다. 그, 그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의 비폭력적인 저항, 시민운동과 폭력을 동반한 반정부 시위, 그 저항 사이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비폭력적인 저항이 폭력적인 저항보다 성공 확률이 한 2배 정도 높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였을 때 그 젊은 이제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광화문 광장에서 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역시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일부 시민단체에서 3%의 법칙, 최노엇의 3%의 법칙이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전에 통계적으로 분석했다는 그 일본의 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중심했던 이제 분이 에리카 체노엇이라고 이제 이 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성공을 했던 사례들을 대충 들여다보니 전체 국민의 3% 이상이 거리로 나와서 이제 그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상당수가 거기에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건 이제 이분이 뭔가 이게 그 프레딕션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걸 그래서 이뭐 선언적인 의미에서 3%만 나오면 다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아닌데 이 통계적인 그 자체가 처리 자체가 워낙 설득력이 있다 보니까 한국 시민단체에서 이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3%만 거리에 나온다면 이길 수 있어라는 식의 활동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일종의 선언적인 서로를 고무시키는 이제 그 방식으로 또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